가지고 이런 외교 인프라를 가지고 정말로 외교로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교 인프라를 가지고 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쓴소리 하나 드릴까요? 이런 예산 먼저 확보하셔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국민외교 구축 예산이라 그래서 도대체 난 이게 무슨 국내 정치용 예산 15억 더 가셨고 또 뭐 훌륭한 우리가 배출한 훌륭한 외교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이분이 뭐 국제기구 만드는데 신청한 지 20일 만에 또 장관께서 최우선 노력을 해서 바쁜 와중에도 이거 100만 달러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그런 비평이 좀 있었습니다.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들의 소외감입니다. 소통 부재입니다. 제가 알기로 4강 대사는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 차원과 이렇게 소통하고 기타 다른 공관들은 해당 국장님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특임 공관장님들 우리 차관님들하고 상대하겠습니까? 난 소통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멀리 계시는 시니어 선배 대사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본부에 정책 건의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부에 공문서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통화를 좀 하시죠. 그랬더니 담당 국장이 제 한참 후배인데 제가 거기다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외교관 보내도 이런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기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제가 굳이 뭐 특임 대사 이야기는 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의 갈 자리가 축소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장관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보이고 그건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해서 그거 못 지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는 따로 또 하겠습니다만 정말 경륜 있고 역할이 있는 분이라 좀 더 진솔하게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 상황 보고 정도 할 뿐이지 본부에 정책 건의할 상황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중요한 건 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현지 대사의 외교력이나 이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난 이야기가 요즘 중요 외교 현안도 청와대가 또 다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다 청와대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역할도 줄어들고 외교부 역할이 없다 보니까 현지 공관장인 저 노력이 이렇게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은 무슨 탓이 아니라고 보고 이 시스템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외교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우리 몫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장관님이 국내 정치에서 우리 외교부 몫을 많이 차지해야 그게 그 외교 그런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 것, 인사권, 그 다음에 예산 다 양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외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까 그 사이버 보안 문제나 그 다음에 유능한 현지 공관 또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우리 대사들과 소통 문제 아까 그런 작은 예산 확보 문제 이건 몇 년째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력 있는 차관님들이 어떻게 저 주방장 문제 가지고 대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 유념해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한번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 인적 역량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이버 보안 팀이라든가 공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더 충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드웨어 면에서도 공간마다 탐지기, 방지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설치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예산 부분입니다. 없이 할 수 있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적어도 징계라든가 엄중 경고라든가 하는 문제도 같이 뒤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유념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행정직원에 대한 우리 처우가 아직 상당히 말씀하셨듯이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국력의 나라와 비교해서도 처우도 그렇고 또 숫자도 예컨대 외교관 대 행정직원의 그 비율이 턱없이 저희는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원의 처우 그리고 행정직원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될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고 있고 반 총장께서 그 오지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비엔나에 설치하는 그 반기문 세계 시민 교육센터는 우리가 그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배출한 사무총장이셨고 10년간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면서 쌓아놓으신 그 외교 네트워크가 상당히 풍부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총장께서 하시는 일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배출한 그 전 총장의 그 어떤 활동도 지원해 드릴 뿐이 아니라 그 반 총장님께서 갖고 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량을 우리가 또 활용하고 반 총장님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위상, 이 우리 외교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 예, 네. 네,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국감에서 외교 실종 문제, 비현실적 대북 인식 접근 문제, 한미 동맹 이상 신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그 방한 관련되는 사항, 이 정부의 그 대북 제재 의지 문제, 그리고 공관장 인사 지원 문제, 그리고 미국의 군사 옵션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그 자료를 이 슬라이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지금 국빈 방문입니까? 25년 만에 국빈 또 방문이죠. 뜨던 자리는 34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25년. 25년이 맞습니까? 네. 네. 예, 하여튼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방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방문을 하시는 건데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2박 3일이고 한국은 1박 2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박 2일이지만 예. 기간 동안에 하시는 여러 가지 일정이 의미 있고 예. 많은 성과가 거둘진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DMZ를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게 소위 우리 안보 의지 한미 동맹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 바로메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국빈 방문한 대통령 또 국빈 아니더라도 이 DMZ를 안 간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거는 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굳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서 뭐 아직까지도 마지막 조율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평택 캠프 험프리를 방문하시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의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의 그런 공조 이런 예. 것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글쎄, 있습니다. 거기도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미 동맹 또 의지, 북핵 척결 의지를 보여주려면은 그게 가는 것이 훨씬 상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철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우리 청와대가 그걸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설마 사실 아니겠죠? 그건 사실 아닙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아닙니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했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이번에 의제 설정을 잘 해서 그리고 그동안 지금 한미 동맹이 균열이 이상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게 지금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한미 동맹에 이상 기록 없다 하는 것만 확인해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저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어제 설정이나 방문 장소 이런 걸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필요시에는 우리도 대북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한 핵실험 직후에.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EU 전부 신규 독자 제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신규 독자 제재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최근에 발표한 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나라 보고는 제재와 압박 통해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러니 누가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겠느냐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유엔 표결 이런 데 기권을 하지 않나 또 자기 남북으로는 제재하라 하고 지는 제재를 안 하고 또 금강산은 또 뭐 한이 많으니까 하고 있고 이러니 어느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동맹하고 같은 라인에서 이 같은 저걸 하고 있느냐 이런 의심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그 지금 추가적인 제재를 할 계획조차도 없죠 지금. 네, 필요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우리로서 필요시라는 게 핵실험 한 번 더 하면 하는 겁니까? 그럼 네. 언제가 필요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NSC 차원에서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 그게 없으니 그 참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엔 결의안 2375호 할 때 그때 처음에 초안에 비해서 내용은 완전 솜방망이다 이런 평을 받았잖아요. 김정은 등 사인 가족에 대해서 제재 동결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석유가스 공급도 그냥 하나만 하는 식으로 또 후퇴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고려항공 해외자산 동결 등등 이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강경화 장관님이 이 다자 외교 전문가고 유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의안 채택할 때 저희들은 큰 활약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활약상이 안 보여서 그때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2375 결과적으로 채택된 그 내용은 저희가 바랬던 초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져진 내용입니다만 채택된 내용도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의 내용들입니다. 유엔에서의 이런 모든 협상이 다 그렇듯이 초반에는 최대한의 문구를 내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하여튼 것이 저희는 좀 장관께서 유엔 전문가고 또 타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 무대에서 좀 진가를 발휘하시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결의안 나오고 이럴 때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국감도 다녀오고 해외 국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솔직히 공관 직원들이 일손 놓고 있습니다. 인사가 1년째, 1년 반째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수의 공관장 인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검증관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린 게 사실입니다만 곧 완성이 곧 되고 됩니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진 빨리 좀 중입니다. 해주시고요. 다 언론에 보도되고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집권 후 첫 임명 4강 대사가 모두 비외교부 출신으로 됐잖아요. 이 외교 장관으로서는 솔직히 흔쾌한 일은 아니죠. 청와대 사니까 말을 못 하시겠지만은. 그렇죠?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장관도 해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물론 대통령께서 그 꼭 필요한 자리에 보내는 사람 다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원칙은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솔직히 외교장관님이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뭐 다른 사업이나 예산이 없잖아요. 결국은 인사 가지고 하는 건데 인사를 장관이 못한다 이렇게 알려지면 어느 지금 직원들이 영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야를 떠나서 똑같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확보를 못하시면요, 솔직히 장관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각오로 좀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인사 공관장 인사를 빨리 좀 해주시고, 저희가 기후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30%가 뭐 그 외부 직원 외부 전문가 받겠다, 솔직히 정권의 보훈 인사 이거 받는다고 지금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 요인으로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데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도 장관께서 인사안을 먼저 올렸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 이렇게 변경해야 맞지. 다 그 저한테 짜서 내려오는 대로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외교부 나름대로의 자격 심사 알겠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공간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공간 조리사를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공간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꼭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큰 대사관, 주미대사관이나 주일대사 큰 데는 파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되지만은 일정 경우 이하는 요새 김영란법이나 뭐 등등해서 공간에 파티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케이터링 서비스로 돌리면은 예산도 줄이고 공간 조리병에 따른 최경원 의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관 조리사 운영 문제가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보완을 하려고 공관장들은 물론 그 분의 간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외국에서 그 한국 대사관 행사에 가는 외빈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국 대사관저에 갔을 때 갖출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참 좋아서 간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모든 것을 좀 꼼꼼히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그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필요하다면 의원님께도 곧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합감사에 외교부 장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회의는 이번에 그 유럽 지역 재공헌에 대한 국감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외교관들께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으로 그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요국들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재공헌 근무 인력 그리고 지역 전문성 강화 그 외에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진출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러한 그 지적사항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집권 여당과 또 청와대의 그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그 언론의 공정성이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참을 했습니다만은 종합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그 국정감사에 지금 문정인 특보를 우리 사당 간사간의 그 합의로 해서 정인 채택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일본에서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 사유로 해서 이러한 그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그 국회법에 따라서 적절한 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런 외교 안보 환경이 상당히 지금 그 심각하고 또한 그
안보 상황도 상당히 일촉즉발의 그런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그 10월 28일 날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 핵을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 이건에 대해서 지금 기권을 했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좀 안이한 그런 그 정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과 16년에 같은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는 것이 그런 이유인데, 2015년과 16년과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5차, 6차 핵실험이 있었고, 지금 북한의 핵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그 게임 체인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그 2015년도에 이렇게 기권을 했기 때문에 기권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기권했던 것도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5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NPT 체제에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고, 또한 그 북한의 그런 핵실험, 핵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그 장관님 답변 중에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권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없고, 또 그런 일본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이 한 두 단락 정도가, 두 문장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북한의 핵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이 뭐 명시적으로 피해국이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렸으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관련 문안이 일본이 특정 국가의 피해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도적인 고려보다는 원폭 피해국으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어서 저희는 기권으로 입장을 변경한 거고요. 오늘 2017년 지금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기권 입장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상황에 비해서는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 시험 발사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그 부분도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걸 기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발의안의 중요한 사항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찬성을 해야죠. L19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아까 미국도 뭐 기권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미국하고 우리가 뭐 항상 동일하게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그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에 2005년도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약속한 그런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그런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포기하도록 지금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찬성을 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권한 것은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정말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2016년에 우리가 기권 입장을 유지할 때도 4차, 5차 핵실험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올해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다수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기권을 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결의안에 우리가 기권을 했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다른 나라들이 오해를 한다 하나 이러는 우려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전 정부의 그러한 기권도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11월 7일과 8일 날 지금 방한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확정이 됐습니까?
7월 날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그래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의제와 또 이제 11월 8일 날 국회에서 연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과 조율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조율되는 내용을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겠고, 또 무역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조정, 그리고 한미동맹,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의제가 설정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의제가 이렇다는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 그 조절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백악관과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연설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나 또 국회 연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떤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잘 고려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이후에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 DMZ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MZ 방문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북한의 도발을 한미 양국이 함께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다. 그 자체가 메시지죠.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런 안보 상황, 이게 상당히 위중한 때에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관행처럼 이렇게 해오던 그런 DMZ 방문을 안 할 경우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도 잘못된 그런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일정이지만은 그동안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그런 관례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꼭 DMZ를 방문하기를 권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좀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양국 사이에서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이런 의견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계속 꼭 좀 전달을 조율을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꼭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엔 저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 보도에 이 사드 그동안에 중국과의 쟁점이 뭔가 해소될 듯한 이런 기류가 보도되고 있고, 개선 전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끝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합의로 임시적 배치이고 결코 제3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이해를 우리가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국의 오해를, 의구심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추가 배치가 없다는 데 대해서도 한미 간에 이견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으로서
사드 문제가 처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그 이견이 없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그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오로지, 조치고 예, 미국의 오로지,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합니다. 네,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국에도 잘 전달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 한반도 평화라든가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한중 관계가 좋은 발전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 한반도 영세 중립국론 소고라는 작은 정책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한말일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흔히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든가 비견되면서 영세 중립국에 대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비추어 볼 때 현재 이런 그 중립화론이 논의되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번 그 사드 문제를 놓고서도 얼마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펼쳐가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 작은 정책 자료집이 우리 균형 외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미군 부평기지 오염에 대해서 환경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미군 기지 반환 때마다 기지 오염 문제가 발표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기사에 접하고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그 미 측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 2007년 이후에 반환된 기지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내국민 상대로 매각한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무려 그 정화 비용이 1,875억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든 정화 비용만이. 그런데 이론도 미 측에서 부담하지 않고 전부 우리 정부가 부담을 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미국이 그 키세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체 건강에 대해서 급박하고 절실한 위험이 있을 때만 뭔가 조치를 하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키세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절박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없더라도 그 예견되는 위험만 있어도 이미 미 정부에서 이를 그 정화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 장관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 치유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파의 규정상 계속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독일과도 다르고 독일만 해도 독일 국내법에 의해서 이 환경 문제가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미국 자체에서는 그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맹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이중 잣대를 가지고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이것 외에도 그 형사재판권 문제,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방만한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파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한 측이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이 수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도 K-팝이라든가 인기가 대단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그 한류가 세계적으로 큰 그 한국 문화를 그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경우에 있어서 보니까 일단 그 의외로 그 우리나라 어떤 인지도가 중남미 일반적으로 오히려 그 뒤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통계가 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우리 기업들, 뭐 대기업들에 대한 그 인지도도 높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류에 대한 그런 그 반응도 좋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그 국가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류와 공공외교 중남미 사례만을 들어서 역시 정책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한류가 뭐 중남미 경우에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그 아키히토 일왕 방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아키히토 일왕만은, 이를테면은 그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고, 지난 그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도 절실히 그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왕 방한이 이제 얼마 후엔 퇴임하시죠,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 조속히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그동안에도 보니까 그 왕세자 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6번이나 이렇게 이 초청을 했는데 일본 국내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그 아키히토 일왕이 방안이 그 한일 간의 어떤 그 관계 발전에 또 한일 국민 간의 친선 도모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천황의 방한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한을 위한 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일본 정부와의 협력, 협조,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단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이번에 해외 국감 중에 콜롬비아를 방문했었는데, 콜롬비아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보고타만 해도 해발 2,600m 지점이 있는데, 지지난 해까지만 해도, 특수지, 나 특수지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콜롬비아 치안 상황이 좀 개선됐다는 취지에서 다 특수지로 격화됐다고 합니다. 현지 공관원들이 갖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 생각해서 이 부분만은 인접 에콰도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충분히 나지 특수지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다만 장례 정리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신문 시간 동안에는 국감장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할 수 있어?
밀어줄 때마다 우리 삶은 행복해집니다. 정치 후원금으로 대한민국을 힘차게 밀어주세요.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고인에 대해 신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허영주 스텔라데이지오 실종자 가족 공동대표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허영주 참고인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께서 우리 허영주 참고인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먼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제가 그 허영주 스텔라데이지오 실종자 가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그 세월호 참사로부터 얼마만큼 교훈을 받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해외 재난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정말로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얼마나 정말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 임무를 망각했다면서 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민안전처니까. 네. 누님께서 그 외교부에 요청할 건 아니고 그거는 선상. 네. 선상하고 확인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패스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국민안전처 있는 있나요? 해외 이런 선박 하고는 지금 외교부에 해외 재난 거기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비행기나 방산이나 이런 해외기는 외교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계획은 뭐 있습니다. 해수하거나 그런 기술이 있나요? 네. 근데 지금 해외에서 발생했죠. 이게 외교부에 있는 다른 것들이 이거 전형적인 핑퐁이네요. 핑퐁이라고 생각 안 되고요. 김영춘 장관이 왜 만나셨냐고 또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주무부처 장관을 만나겠다고요.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면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나 가서 빨리 지금. 20일 전에 우리가 아무나 해요. 근데 어떻게 아무나라고 하면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이제 권한이 없는 상태고 선거 중에 지금 정부의 출발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방법을 있으면 실제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런 참고를 정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이 사건을 최우선 저희 첫 번째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저희 최우선 과제인 걸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이 남대소양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고 원인 규명과 수색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호 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정하신 1호 민원이다. 그걸 좀 대통령께서 1호 민원이라고 지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족들하고 좀 배보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가족들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성의를 보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프레스를 가하고 압박을 할 겁니다. 네,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교부는 해외 재난에 본인들이 주무부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거짓말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확인하고 구조대책을 요구하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정부는 실종 사망을 기정사실하고 보상 문제를 빨리 매듭지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정부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가족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외교부는 해외 재난사고의 주무부처인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가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로부터 당선되면 선원 구조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공식으로 또 부인했죠. 9월 6일 날 하승창 수석님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정하신 이동 민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종선언 생사 확인과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와 접촉하면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인 것을 알게 된 것을 지난 7월 13일 날 강경화 장관님을 만났을 때 여쭤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는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수부에 전화하면 외교부 재해국민안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또 외교부 재해국민안전과에 찾아가면 재난 총괄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외교적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도대체 사건 초기부터 해수부 장관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당시에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4월 17일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고요. 수원에서 광화문에 오시던 그 선거 유세를 위해서 오시던 그 길목에 저희가 용산역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몰랐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뵙고 저희는 그때부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께서 당선은 되셨지만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님과 강경화 장관님이 열심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관료, 실국장께서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은 외교부가 끝까지 생사 확인을 책임져 주길 그것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이니까요. 앞장서 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부처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님과 함께 이석현 의원님께서도 공동으로 참고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석현 의원님 질의.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실종자 가족 모두에게 좀 안타까운 말씀 전하고 지난 4월 8일에 남미 우루과이 해역에서 그 배가 조난당했는데 22명이 실종됐고 그중에 8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해외에서 조난당한 우리 국민의 생존 가능성이 신랄만큼이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데 당시에 황교안 대행 체제가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말바꾸기만 일삼고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오히려 시급히 사안을 종결하려고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고인을 그 허영주 실종자의 허재영 이등항에서 논하되시는 실종자 가족을 모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건 발생 초기에 외교부가 미 초계기가 발견한 물체의 촬영 사진을
미 해군으로부터 전달받기로 했고 이를 가족에게 제공하겠다고 처음에 분명히 밝혔습니까? 네, 4월 10일 김한중 국장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김한중 국장이요. 언제부터 촬영 사진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없다고 했던 거는 그 4월 중순부터고요. 그 예. 다음 날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외교부가 그게 처음에 찍은 미 해군이 찍은 초계기가 찍은 사진이 그게 구명뗏목, 레프트라는 걸 구명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라이프 레프트를 또 알아듣기 쉽게 구명뗏목이라고도 구명뗏목이 아니라 기름띠라고 확실히 외교부가 얘기를 했었습니까? 네, 4월 14일 날 김한중 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월 14일에 김한중 국장이요. 그런데 6월 3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은 우루과이 해상구조본부가 외교부에 촬영 사진을 전달했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또 무슨 해명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제 화면을 한번, PPT 화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따가 내가 외교부 들어오면 띄우라 했더니 어디 갔나 보죠? 예. 그래, 지금 띄울 수 있어요? 저기 이메일 문인데 영어를 보면은 뭐라고 미 해군이 우루과이한테 발송했던 저게 전문입니다. 저걸 제가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입수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처음에 발견한 물체가 구명뗏목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착륙 후에 조사를 한 뒤에 그것은 기름띠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우리 미 해군이 물체를 발견했을 때는 일광이 저물 때였고 발견한 물체가 구명뗏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구명뗏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구명뗏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we could not conclude that it wasn't a possible life raf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 해군이 지금 우루과이 정부에 보낸 건데 우리 정부에게도 똑같은 걸 보냈을 텐데 우리 정부가 감추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처음부터 그냥 확실히 기름띨니다. 유족들에게 말하고 넘어갔다 합니다. 이게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월 달에 그랬습니다. 금년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따 또 내가 외교부에 묻겠습니다마는 그럼 참고인 외교부는 우루과이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열람을 시켜줬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켜줬습니까? 10월 10일 국감 직전에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외교부 장차관만 바뀌었지 지금 국장, 실장 밑에 다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감추고 있다가 전문을 슬쩍 배줬더라. 받았나요 전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열람만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영어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알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기름띠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김영준 국장이 말했었다 이거죠. 네. 이제 이 상을 봐도 우리 지금 외교부 직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원하고 우리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런 큰일을 가지고 그저 그냥 무사한 일주의로 기름띠라 하더라 하고 덮어 넘어가려고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행정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한테 이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또 받은 사진, 초기가 최초에 찍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루과이는 한국에 보냈다고 SBS 그 아래에서 그렇게 나왔죠 아마? 6월 3일 날 방송됐습니다. 6월 3일에 방송이 네. 됐죠? 말하자면 이 한국 정부에다 사진도 보냈다. 초기가 찍은 사진도. 네. 우루과이 정부가 그렇게 대답하는 녹취가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MRCC 측에서 대사관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보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사진도 공개 안 하고 그저 그때 기름띠였다고 확실히 기름띠였다고 말했던 것을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실종자 가족들한테도 배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이 황교안 체제 모든 공무원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외교부에 따지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그 8명의 참 실종자 가족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구명벌 한 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찾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 구명벌 한 척에는 낚시도구가 있습니다. 다들 훈련을 많이 했던 아주 유능한 선원이었고요. 예. 현지에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예. 그 비가 식수가 되었고 네. 또 낚시도구를 통해서 분명히 물고기 잡아서 생존해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 438일 만에도 생존해서 온 멕시코인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7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7개월이 경과했지만 그 구명선 한 척에 우리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강한 소망을 저희들도 같이 해봅니다. 또 부끄럽게도 국회에서는 과거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탬이 안 되는 논쟁들이 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당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지만 이건 정말 여야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책임 전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외교부가 초기에 미숙한 대응을 하고 자기 주관 부서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사고 수역이 브라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루과이 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우리 외교관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또 브라질 쪽에 신속한 그 활동 지원을 요청했고 나름 노력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또 실종자 가족들 측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정황으로 봐서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번에 현장 국감을 통해서 브라질 대사로부터 또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브라질의 공군이라든가 또 미군 또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나름 또 노력한 부분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또 인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그 서면질의 다선 문항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 받아보신 거죠? 네. 뭐 특별히 전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한 건 아니시고 하도 구두 답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 요청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많이 저희가 구두 질문을 했으나 그때마다 오는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신 이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고 짧고 안타까운 정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답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또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고자 합니다만 그 문항을 한번 보시고 뭐 1번은 영상을 확보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공유할 사진과 영상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꾼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색 일자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총 9차례 수색을 실시했다라고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군함의 헬기 수색
대해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활동을 2차례 활동을 전개하였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브라질 측은 항상 헬기가 특이사항 발견 시에 한해서 운항되며 일반적으로는 선상에서 대기한다. 이 나무 이야기처럼 지금 이 답변을 좀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루과이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문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데 대해서는 뭐 답변을 한번 보시고 요건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에 대해서도 질문보다 더 짧은 답변으로 이렇게 우리 정부가 정말 무성의한 이런 답변을 해온 데 대해서 전달하는 저 입장에서도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국장 답변은 지금 답변 자격이 없는 거죠. 발언 기회가 나중에 외교부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예. 네, 지금 4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먼저 코멘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인입니다. 그냥 법과도 크게 관계가 없이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들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세금 납부의 의무 정도만 사실 지키며 살고 있던 일반인 시민이었는데요. 점점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모든 것에 전문가가 되어가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저는 점점 알 수 없는 입장에만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21조에 보면은 당시에 이 사건이 해외에서 난 사건이고요. 그러면 유한준 대사님께서는 이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의 사고 발생 사실 부분에 대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께 즉시 보고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사가 12시간 만에 보고했기 때문에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게 됐고 외교부는 선사가 보고한 다음에 2시간 만에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세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분명 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사님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 즉시 알려야 한다입니다. 알릴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알려야 한다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왜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동 대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고 해역에 수색하는 선박은 사건이 난 지 5시간 만에 출동했고요. 지나가던 상선이 갔습니다. 1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해역에 비행기가 처음 수색한 것은 사건 난 지 42시간 만에 첫 수색이 됐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더 빨리 알게 됐다면 왜 수색이 며칠씩 지나서 늦게 시작이 된 것인지, 골든타임을 왜 놓치게 된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 8명과 또 필리핀스는 14명의 참 안타까운 이런 사고, 반드시 모두 생존해서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 정부의 어떤 초동 대처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 참고인을 비롯한 실종자 가족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꼭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라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배에 낚시 장비가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생존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실종자 가족들께서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좀 몇 가지 좀 다른 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처음 언론 보도가 됐었고 저희가 반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선사는 처음부터 배가 5분 만에 침몰되었다고 거짓 보도했습니다. 5분 만에 침몰됐다고 해야지 선원이 탈출 가능성이 적다고 당연히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종용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선원의 탈출 시간은 최소 28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3등 항해사 어머님과 3등 항해사 윤동영이 사고 당시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해역 당시 시간은 낮 12시 30분이었습니다. 12시 30분부터 12시 57분까지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카톡이 주고받을 때 위성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실시간 수신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3분 이상이 걸립니다. 당시에 57분에 마지막 어머님이 보내신 카톡을 동영이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28분의 탈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사는 5분 만에 침몰됐다고 반년 동안 속여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사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여태까지 저희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든 것인지 정말 선사와 정부가 조금은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이 가장 탈출했을 걸로 저희가 크게 보는 이유입니다. 당시 생존 선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원 2명이. 죄송합니다. 당시에 선교에 대부분의 선원이 구명조끼를 모두 입고 죄송합니다. 선교의 대부분의 선원이 구명조끼 모두 입고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명조끼는 각자의 방에 있습니다. 선교에 같이 있지 않고요. 각자의 방에 있기 때문에 방에 가서 자기 구명조끼를 갖고서 올라와야 됩니다. 5분 만에 침몰됐다면 어떻게 그 10층 높이의 배에 큰 배에서 자기 방에 가서 구명조끼를 갖고 와서 입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명벌 한 척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선사는 총 구명 보트의 개수가 4개이다. 잘못 보고했는데요. 실제 구명벌 개수는 5개였습니다. 2개가 발견이 안 됐는데 한 척은 배에 고박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명벌 한 척을 꼭 찾아주십시오. 네. 네. 지금 필리핀 이제 생존에서 돌아온 필리핀 선원 2명은 그 구명벌에 이제 그 타고 그래 구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지 않은 그 구명벌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생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지금 보면은 제대로 된 그 부유물이 지금 찾아진 게 없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죠. 심지어 6.5m의 구명보트 합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명보트 합판은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주황색이고요. 물고기 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물 위에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초기에 수색도 잘못됐었고요. 지금까지 수색이 얼마나 되었으면 그걸 발견을 못했을까. 네, 저희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당시에 이제 소위 집중 수색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색도 미진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지금 가장 그 최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결국 다시 집중적으로 지금 수색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그 정부에 지금 그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여기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생사 확인을 주무부처의 외교부가 끝까지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제일 먼저 선원의 음성이 모두 다 녹음이 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회수가 되면은 분명히 그걸 분석을 통해서 선원들 탈출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심해수색 장비를 넣어서 블랙박스부터
해소해 주시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재수색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인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이태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가 이번에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정부에서 그 수색 등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인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배 한 척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 가까이 지나서 저희가 알게 된 게 10억이 아니고 6억도 채 비용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네, 5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세월호 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2천억 가까운 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도 그거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정부가 6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말 무성의하고 무대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그 심해 수색 비용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심해 수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큰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스텔라 데이지오는 유조선을 이제 개조해서 화물선으로 만든 건데 그 전에도 똑같은 유형의 배를 스텔라 데이지오와 같은 유형의 배가 균열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스텔라 데이지오 이 선사에서 동종의 배들을 해체해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증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고의 원인 규명조차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그것은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을 이런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지금 거기서 교훈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관성과 잘못된 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수색에 다시 한번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인을 이번에 조금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국회에서 추후에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실종자 가족 대표로서 요청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요청사항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부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이 부분에 좀 나서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요청사항입니다. 첫 번째, 선언의 생사 확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앞장서 주시고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음성 녹음이 되어 있는 블랙박스 회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사고 원인도 잘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다음번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외교부는 이 사건에 주무부처가 아닌 관계부처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대했습니다. 외교적 역할만 다하면 된다는 것은 관계부처가 하실 말씀이지 주무부처가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는 물론 주무부처임을 인정하셨지만 실국장님들께서 전혀 마음에서 이 부분을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외교부의 미흡 대처에 대한 외교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진실 부분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초계기가 발견했던 구명벌 물체에 대해서 진실 부분이 분명하게 공개가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스텔라 데이지오에 관해서 정부의 추후 진행 상황과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과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피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왜 언론 보도를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이 상황이 저희는 반년 동안 저희가 겪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정말 저희가 가족이 언론에 노출되고 국감장에서 참고인에 나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해상사고가 아니어도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분들, 기자님들, 국민 모두께서 저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그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들 나이가 전부 칠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올 가을 칠순잔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생사 확인도 안 된 아들도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오지 못하고 매일 광화문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 책상에 놓은 이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은 시민들께서 만드셔서 보내주시는 건데요. 무사기한을 희망하는 노란색 리본과 저희가 찾고 있는 구명벌 색깔, 주황색 색깔입니다. 이것을 믹스해서 다 하나하나 본드 붙여가지고 만들고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10만 명 서명을 목표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그 서명운동은 곧 이제 10만 명을 채워질 것 같습니다. 채워지면 저희는 청와대와 유엔에 이 서명지를 전달하고 저희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전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허영주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 공동대표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장례 정리를 위하여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수의 그 공관장 인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그 검증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린 게 사실입니다만 곧 완성이 곧 됩니까? 되고 예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진 빨리 좀 중입니다. 해주시고요. 다 언론에 보도되고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집권 후 첫 임명 4강 대사가 모두 비외교부 출신으로 됐잖아요. 이 외교 장관으로서는 솔직히 흔쾌한 일은 아니죠. 청와대 사니까 말을 못 하시겠지만은. 그렇죠?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장관도 해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물론 대통령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 보내는 사람 다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원칙은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솔직히 외교장관님이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다른 사업이나 예산이 없잖아요. 결국은 인사 가지고
하는 건데 인사를 장관이 못한다 이렇게 알려지면 어느 지금 직원들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야를 떠나서 똑같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확보를 못하시면요, 솔직히 장관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각오로 좀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인사 공관장 인사를 빨리 좀 해주시고, 저희가 기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30%가 뭐 그 외부 직원 외부 전문가 받겠다, 솔직히 정권의 보훈 인사 이거 받는다고 지금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 요인으로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데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꼭 있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도 장관께서 인사안을 먼저 올렸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 이렇게 변경해야 맞지. 다 그 저한테 짜서 내려오는 대로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꼭좀 않습니다. 저 외교부 나름대로의 자격 심사 알겠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공관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공관 조리사를 문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공관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꼭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큰 대사관, 주미대사관이나 주일대사 큰 데는 파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되지만은 일정 경우 이하는 요새 김영란법이다 뭐 등등해서 공간에 파티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케이터링 서비스로 돌리면은 예산도 줄이고 공간 조립에 따른 최경영 의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관 조리사 운영 문제가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보완을 하려고 공관장들은 물론 그 분의 간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외국에서 그 한국 대사관 행사에 가는 외빈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국 대사관저에 갔을 때 갖출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참 좋아서 간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모든 것을 좀 꼼꼼히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그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필요하다면 의원님께도 곧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합감사에 외교부 장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회의원은 이번에 그 유럽 지역 재공헌에 대한 국감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외교관들께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으로 그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주요국들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재공헌 근무 인력 그리고 지역 전문성 강화 그 외에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진출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설치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예산 부분입니다. 없이 할 수 있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적어도 징계라든가 엄중 경고라든가 하는 문제도 같이 뒤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유념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행정직원에 대한 우리 처우가 아직 상당히 말씀하셨듯이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국력의 나라와 비교해서도 처우도 그렇고 또 숫자도 예컨대 외교관 대 행정직원의 그 비율이 턱없이 저희는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원의 처우 그리고 행정직원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될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고 있고 반 총장께서 그 오지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비엔나에 설치하는 그 반기문 세계 시민 교육 센터는 우리가 그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배출한 사무총장이셨고 10년간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면서 쌓아놓으신 그 외교 네트워크가 상당히 풍부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총장께서 하시는 일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배출한 그 전 총장의 그 어떤 활동도 지원해 드릴 뿐이 아니라 그 반 총장님께서 갖고 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량을 우리가 또 활용하고
반 총장님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위상, 이 우리 외교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 예, 네. 네,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국감에서 외교 실종 문제, 비현실적 대북 인식 접근 문제, 한미 동맹 이상 신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그 방한 관련되는 사항, 이 정부의 그 대북 제재 의지 문제, 그리고 공관장 인사 지원 문제, 그리고 미국의 군사 옵션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그 자료를 이 슬라이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지금 국빈 방문입니까? 25년 만에 국빈 또 방문이죠. 어떤 자리는 34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25년이 맞습니까? 네. 네. 예, 하여튼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방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방문하시는 건데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2박 3일이고 한국은 1박 2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박 2일이지만 예. 기간 동안에 하시는 여러 가지 일정이 의미 있고 예. 많은 성과가 거둘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DMZ를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게 우리 안보 의지 한미 동맹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 바로메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국빈 방문한 대통령 또 국빈 아니더라도 이 DMZ를 안 간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거는 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굳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서 뭐 아직까지도 마지막 조율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평택 캠프 험프리를 방문하시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의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의 그런 공조 이런 예. 것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미 동맹 또 의지, 북핵 척결 의지를 보여주려면은 그게 가는 것이 훨씬 상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철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가지고 이런 외교 인프라를 가지고 정말로 외교로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교 인프라를 가지고 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쓴소리 하나 드릴까요? 이런 예산 먼저 확보하셔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국민외교 구축 예산이라 그래서 도대체 난 이게 무슨 국내 정치용 예산 15억 더 가셨고 또 뭐 훌륭한 우리가 배출한 훌륭한 외교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이분이 뭐 국제기구 만드는데 신청한 지 20일 만에 또 장관께서 최우선 노력을 해서 바쁜 와중에도 이거 100만 달러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그런 비평이 좀 있었습니다.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들의 소외감입니다. 소통 부재입니다. 제가 알기로 4강 대사는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 차원과 이렇게 소통하고 기타 다른 공관들은 해당 국장님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특임 공관장님들 우리 차관님들하고 상대하겠습니까? 난 소통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멀리 계시는 시니어 선배 대사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본부에 정책 건의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부에 공문서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통화를 좀 하시죠. 그랬더니 담당 국장이 한참 후배인데 제가 거기다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외교관 보내도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기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제가 굳이 뭐 특임 대사 이야기는 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의 갈 자리가 축소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장관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보이고 그건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해서 그거 못 지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는 따로 또 하겠습니다만 정말 경륜 있고 역할이 있는 분이라 좀 더 진솔하게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 상황 보고 정도 할 뿐이지 본부에 정책 건의할 상황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중요한 건 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현지 대사의 외교력이나 이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한 이야기가 요즘 중요 외교 현안도 청와대가 또 다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다 청와대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역할도 줄어들고 외교부 역할이 없다 보니까 현지 공관장인 저의 노력이 이렇게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은 무슨 탓이 아니라고 보고 이 시스템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외교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우리 몫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장관님이 국내 정치에서 우리 외교부 몫을 많이 차지해야 그게 그 외교 그런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 것, 인사권, 그 다음에 예산 다 양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외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까 그 사이버 보안 문제나 그 다음에 유능한 현지 공관 또 사기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 대사들과 소통 문제, 아까 그런 작은 예산 확보 문제, 이건 몇 년째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실력 있는 차관님들이 어떻게 저 주방장 문제 가지고 대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 유념해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한번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 인적 역량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이버 보안 팀이라든가 공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더 충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드웨어 면에서도 공간마다 그 탐지기, 방지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번 그러한 지적 사항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집권 여당과 또 청와대의 그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언론의 공정성이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참을 했습니다만은 종합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국정감사에 지금 문정인 특보를 우리 사당 간사간의 합의로 해서 정인 채택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일본에서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사유로 해서 이러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국회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런 외교 안보 환경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또한 안보 상황도 상당히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을 규탄하는 그런 기대한 이건에 대해서 지금 기권을 했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좀 안이한 그런 정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과 16년에 같은 결연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데 2015년과 16년과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5차, 6차 핵실험이 있었고 지금 북한의 핵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게임 체인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2015년도에 이렇게 기권을 했기 때문에 기권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기권을 했던 것도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5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NPT 체제에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고, 또한 그 북한의 그런 핵실험, 핵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그 장관님 답변 중에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권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없고, 또 그런 일본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이 한 두 단락 정도가, 두 문장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북한의 핵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이 뭐 명시적으로 피해국이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렸으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관련 문안이 일본이 특정 국가의 피해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도적인 고려보다는 원폭 피해국으로서 일본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어서 저희는 기권으로 입장을 변경한 거고요. 오늘 2017년 지금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기권 입장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상황에 비해서는 6차 핵실험 그리고 ICBM 시험 발사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부분도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걸 기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의안의 중요한 사항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찬성을 해야죠. L19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미국도 뭐 기권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하고 우리가 뭐 항상 동일하게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그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에 2005년도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약속한 그런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그런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포기하도록 지금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내용. 우리 청와대가 그걸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설마 사실 아니겠죠? 그건 사실 아닙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아닙니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했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이번에 어제 설정을 잘 해서 그리고 그동안 지금 한미동맹이 균열이 이상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게 지금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없다 하는 것만 확인해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저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어제 설정이나 방문 장소 이런 걸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필요시에는 우리도 대북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한 핵실험 직후에.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EU 전부 신규 독자 제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신규 독자 제재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최근에 발표한 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나라 보고는 제재와 압박 통해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러니 누가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겠느냐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유엔 표결 이런 데 기권을 하지 않나, 또 자기 남북으로는 제재하라 하고 지는 제재를 안 하고, 또 금강산은 또 뭐 한이 많으니까 하고 있고, 이러니 어느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동맹하고 같은 라인에서 이 같은 저걸 하고 있느냐, 이런 의심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그 지금 추가적인 제재를 할 계획조차도 없죠, 지금. 네, 필요시 검토를 할 거고요. 우리로서 필요시라는 게 핵실험 한 번 더 하면 하는 겁니까? 그럼 네. 언제가 필요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NSC 차원에서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 그거 없으니, 참,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엔 결의안 2375호 할 때, 그때 처음에 초안에 비해서 내용은 완전 솜방망이다. 이런 평을 받았잖아요. 김정은 등 4인 가족에 대해서 제재 동결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석유가스 공급도 그냥 하나만한 식으로 또 후퇴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고려항공 해외자산 동결 등등 이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강경화 장관님이 이 다자 외교 전문가고 유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의안 채택할 때 저희들은 큰 활약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활약상이 안 보여서 그때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2375 결과적으로 채택된 그 내용은 저희가 발했던 초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져진 내용입니다만 채택된 내용도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의 내용들입니다. 유엔에서의 이런 모든 협상이 다 그렇듯이 초반에는 최대한의 문구를 내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하여튼 것이 저희는 좀 장관께서 유엔 전문가고 또 타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 무대에서 좀 진가를 발휘하시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결의안 나오고 이럴 때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국감도 다녀오고 해외 국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솔직히 공관 직원들이 일손 놓고 있습니다. 인사가 1년째, 1년 반째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